안전자산으로 좀 편입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많이 가열이 되어 왔다 보니까 어떤 ETF 승인이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가격을 움직이는 좀 변동 요인이었고, 채굴자들의 그런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반감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국내에서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인정받고 있는 리서치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포퓰러스 리서치의 정재원 이사님 모시고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과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된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이사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사님 출연하신 유튜브 강의 영상들 보니까 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좀 깊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드렸는데 정말 쉬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 채널 첫 방문이시니까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퓰러스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공동 창업자이자 이제 오퍼레이션 리드를 맡고 있는 정재환이라고 하고요. 포퓰러스가 지금 창업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포퓰러스 이전에는 이제 A41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밸리데이터 회사에서 거버넌스 리드 겸 이제 리서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J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팬인 채널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 포퓰러스 리서치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인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지만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어떤 활동들을 좀 주로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회사 이름에도 이제 리서치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리서치 미디어 펌입니다. 이제 업계에서 조금 한 2-3년, 3-4년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합을 맞추어 봤을 때 느꼈던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잘 아시겠지만 되게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게 되게 초기이고 뭔가 아카데미아가 이렇게 존재를 하지 않는 산업이자 어떤 학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첫 번째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최근에는 그나마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이니시에이티브를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걸고 있는데,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서구권에서 주로 그런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구권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트렌드가 서구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양권에서는 그 트렌드를 학습하기에는 타임 렉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빌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주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런 서구권에 있는 트렌드를 빠르게 아시아권에 조금 가져와야겠다는 문제의식이 먼저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작가님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블록체인 업계라고 하는 게 되게 해석하는 관점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자산으로 보는 그런 뭐 무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의사소통 도구로서 뭐 커뮤니티 의사소통 도구로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금융기술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보시는 관점이 되게 다양한데, 어찌됐든 각 프로젝트들이 나올 때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되게 자기만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히나 또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사람들마다 좀 편향된 정보를 수취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트위터에 물론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프로토콜을 말을 하고 있고, 그거를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조명을 해서 좀 더 리테일 분들 혹은 빌더 분들 혹은 다른 뭐 산업계 시장 플레이어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이 프로토콜이 왜 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포플러스 미디어입니다. 네, 리서치 미디어.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막 오늘 인터뷰가 되게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게 네. 뭔가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진짜 앞서 편향된 정보 말씀 주셨고 한정된 정보를 말씀 주셨는데 네. 대부분은 정말 아주 소량의 정보들을 가지고 네.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퓰러스 리서치에서는 어떤 편향적인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도 역설적인 게 저조차도 이제 사람이고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더리움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솔라나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 관점들이 모여서 저희는 뭐 서로를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서로를 배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중립적으로 회사를 좀 만들려고 하고 그 속에서 저희의 컨텐츠를 즐겨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도 스스로 이제 조금 더 서로를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관점을 오히려 담음으로써 뭔가 중립적인 리서치 미디어 펌의 모습을 좀 지향을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퓰러스 리서치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어떤 관점들을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순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찍고 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지금 저희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어떤 걱정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은 정말 요소가 많아서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제가 트레이딩을 잘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리서처로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그냥 가격의 어떤 트렌드를 참고한다고 그러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좀 편입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많이 가열이 되어 왔다 보니까 어떤 ETF 승인이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어떤 좀 가격을 움직이는 좀 변동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채굴자들의 그런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반감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상황이 있겠죠. 글로벌 매크로. 아무래도 디지털 골드라고 이제 비유되는 것처럼 좀 투자 저변이 좀 확대가 또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글로벌 경제에 좀 많이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좀 가격 변동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3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미 지난 이벤트이고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적으로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까 좀 글로벌 경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기관들도 굉장히 입장들이 많이 엇갈리고 분석가 분들도 좀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이사님은 올해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약간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조금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사실 앞에 2가지 요소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글로벌 경제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도 잘 트래킹하고 계시겠지만 9월 이후부터는 뭔가 금리 인하도 조금 좀 가시적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글로벌 경제 매크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제 ETF나 이런 이벤트도 발생을 했으니 투자 저변이 일단은 확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조금 매수 타이밍을 다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네. 가고 있는 국면들이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런 거시경제 변수들이 해결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견인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또 관점이 있는데 우리 또 이사님께서 원래 AI를 또 굉장히 또 깊이 공부를 하셨는데 AI로 모든 자본이 몰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 국면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본의 어떤 흐름들이 한정되게 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AI로 자본이 몰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전통 주식 시장까지 좀 이렇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뭐 크립토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혹은 끼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이라는 거, 뭐 AI든 아니든 특정 섹터가 이제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뭔가 암호화폐 시장이 좀 침체 국면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고, 설령 그렇다고 하면은 되게 이 크립토 시장이 오히려 되게 vulnerable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레드 플래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게다가 이제 또 크립토 생태계 안에서도 관련된 그런 테마 그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AI로 자본이 몰리면서 뭐 암호화폐 시장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AI와 크립토가 완전히 또 따로 분리된 어떤 영역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AI로 많은 돈이 물리더라도 오히려 AI에 완전히 몰빵이 된다기보다는 이 어떤 크립토 분야로도 같이 어떤 낙수 효과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뭐 AI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스 케이스가 관찰되거나 또 탐험이 된 건 아니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네. 그래도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포퓰러스도 그 랜드스케이프 이제 준비 중인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뭐 하반기나 뭐 내년 초에 좀 많이 나왔을 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서 AI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테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 관련된 부분들도 좀 설명을 주시는 건가요? 원래는 제가 이제 AI를 조금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런칭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수익을 위해서 되게 클로즈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학계에서도 AI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문제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잘 설계를 해서 모든 참여자들한테 이따가 말씀드릴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좀 잘 얼라인을 시키면은 참여가 또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정말로 이제 이상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AI 시대에 뭔가 블록체인이 한 스푼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탐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AI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 즉 AI 섹터 코인들도 뜨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련의 거품이다. 뭐 거품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내고 있는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된 국면들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네. 이사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신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게 이제 VC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사실 리테일 분들께서는 뭐 저도 그렇고 사실 모든 이제 섹터를 팔로우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그 도구 수단으로서 되게 그 투자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 얼마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닥스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뭔가 투자를 많이 받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지나치게 뭔가 AI 내러티브로 좀 사람들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가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AI는 내러티브가 펀더멘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현 네. 시점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AI 얘기 뒤에서 또 깊이 있게 이어갈 거니까 비트코인 얘기로 또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좀 반등을 좀 해줘야지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견인이 되는데 앞서 이사님께서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매크로 이슈들을 중요하게 보셨는데 네. 그 부분들이 9월이나 요 정도 기점으로는 일정 부분 좀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감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글로벌 경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만 괜찮아졌다 혹은 안정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트코인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좀 안정기에 좀 접어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알트코인들도 이제 조금 비트코인이 안정됐구나. 이제 좀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갈 때가 됐다. 네,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반등해서 시장이 다 살아난다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그냥 비트코인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좀 알트코인이 되려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막 과거처럼 급등하지 않더라도 네. 어쨌든 알트코인이 그 어떤 상황이 이제 됐을 때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주신 부분들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그래도 궁금하실 텐데 네. 과거에 세 차례 어떤 반감기 기점에서는 대세 상승장이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 같은? 대세 상승장의 정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엄청 몇 프로씩 몇 배씩 이렇게 가는 대략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기대하는 입장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2배에서 3배는 어느 정도 제가 이게 무당은 아니라서 이렇게 지극히 예측은 할수 개인적인 없겠지만 관점으로. 네. 네, 개인적으로는 2-3배까지는 좀 허용할 수 있는 밴디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좀 확률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투자 저변도 많이 확대가 됐고 이미 유동성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만약 ETF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안정적인 그 가격 밴디지가 좀 형성이 될 터인데 그게 이제는 좀 옛날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업사이드가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격을 계속 여쭤보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들 그냥 사실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잣대들이 과거 데이터들이나 뭐 네네.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 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좀 많은 어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네. 아무래도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한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 미국 대선은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그 미국 정치를 엄청 트래킹을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거 토론을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일단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정권이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나왔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돌아서고 있고 해서 사실 대선이 끝나도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암호화폐에 그렇게 좀 급격한 드라마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리 그 어텐션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많이 좀 친화적으로 좀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립을 하고 있고 또 네. 두바이에서도 특히 좀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빌더들 친화적으로 많이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설령 그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일지언정 글로벌리 이미 어텐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대선이 이번 암호화폐 그런 정세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라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대선을 통해서 뭔가 암호화폐의 그런 정세를 예측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리하다는 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흐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네. 글로벌한 채택에 어떤 더 방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 주셨는데 네. 시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중국 자본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 ETF를 기점으로 네.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이 워낙에 이 시장에서 네. 영향력이 컸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 쪽에서도 VC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신흥 세력으로 되게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알트 레이어 1들이나 아니면 레이어 2 솔루션도 중국 발로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프로젝트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중국 쪽 VC들은 좀 특이한 게 비트코인 생태계에 되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뭐 국내에서는 알렉스, 뭐 유유종목 지정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올해 어떤 내러티브 상으로 가장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사님께서는 비트코인 생태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개인적으로 또 주목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막 엄청 집중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다른 그 리서처 분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비트코인 생태계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저한테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뭔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뭔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들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2014년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런 기능들 혹은 기능들이 이제 많이 근본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상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나 뭐 암호학적인 검증이나 이런 로직들이 포함이 될 수 없는 비트코인에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알트 레이어 1들에 비해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뭐 정말로 비트코인 생태계 베어리시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알트코인보다도 사실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가장 높고 지금 유동성이 가장 많은 것도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 생태계가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러티브적으로는 생태계들이 좀 발전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정도 관점만 좀 여쭤보면은 지금 레이어 1과 레이어 2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자체에서 뭔가를 하려는 시도가 있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1을 덧대가지고 뭔가 하려는 시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쪽은 이제 룸 프로토콜 이쪽은 스택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갈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섹터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굳이 비트코인을 레버리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일단은 실용성 관점에서는 전혀 바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유의미한 건 맞는데 진짜 어떤 생태계들 혹은 진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잘 끌어서 생태계에 유입하는 건 조금 더 기술적인 것보다는 내러티브나 GTM 쪽에 좀 가까운 영역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리서치를 충분히 좀 할 가치는 사실 잘 못 느끼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일단 이사님은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그래도 베어리시한 관점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